번째 순서로 빅데이터 시대 이용자의 권리, 프로파일링 규제를 중심으로 토론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자들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일부 사회를 맡게 될 김성수 의원실의 정찬호 부좌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바쁘신 와중에도 행사에 참석해 주신 내외분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립니다. 4차 산업혁명과 정보인권 연속 토론회, 오늘 주최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일일이 소개해드리기가 좀 쉽지 않아서 오늘 자료집 표지를 보시면 국회의원님들 6분, 그 다음에 언론개혁시민연대를 포함한 6개 시민단체분들이 공동 주최자이십니다. 공동 주최해 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후원은 국가인권위원회가 하고 있습니다. 오늘 네 번째 순서인 빅데이터 시대 이용자의 권리 토론회는 내년 5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유럽연합 개인정보보호법제 GDPR이라고 하죠. 의미를 짚어보고 해외 입법 예와의 비교를 통해서 국내 이용자 보호를 위한 올바른 프로파일링 제도 도입 그리고 보안 방안을 논의하는 그런 자리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토론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토론회에 참석해 주신 내빈 여러분을 소개해 드릴 시간입니다. 먼저 토론회에서 귀한 말씀을 해 주실 그 사회자, 발제자, 토론자 분들을 먼저 소개해 올리는 것이 도리일 것 같습니다. 2부 사회를 맡아서 토론을 이끌어 주실 우리 국가인권위원회 김기준 비상임위원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발제를 맡아주실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박노형 교수님 오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자이십니다. 언론연대 정책위원이신 김보람이 변호사님 지금 주차 중이시라고 하고요. 법무법인 유미의 전응준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차상육 교수님 감사합니다. 국회 입법조사처 심우민 입법조사관님 감사합니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 ICT 전략연구실의 이원태 연구위원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토론회를 주최해 주신 주최자들을 대표해서 더불어민주당의 김성수 국회의원님 감사합니다. 이외에도 언론개혁시민연대, 정보인권연구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함께하는 시민행동 등 많은 시민단체 관계자분들 일일이 소개는 못 드리지만 참석해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를 위해서 큰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 발표 토론자분들을 미리 소개해 주셔서 사회자의 부담이 많이 줄었습니다. 이 엄청난 연속 토론회를 준비해 주시고 실무까지 해주신 의원님들, 보좌관님들 그리고 시민단체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리고 국가인권위원회 후원까지 해주신 국가인권위원회도 감사드립니다. 혹시 지난 토론회 모두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을 위해서 이 연속 토론회가 어떤 주제로 구성되어 왔는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는 이제 미래 신기술, 현재 신기술이죠. 미래 신기술을 넘어서서 그것을 이용한 수사기관의 수사 기법과 그 결과를 어떻게 하는 게 수사의 효율성과 인권 보호 모두를 구성할 수 있는지에 관해서 살펴봤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 가장 현재 뜨거운 이슈인 빅데이터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더불어 개인정보 보호와 균형을 이룰 것인지를 살펴봤습니다. 세 번째는 개인정보 보호의 컨트롤 타워를 어떻게 구성할지 살펴봤고요. 네 번째, 드디어 이제 이용자의 권리를 프로파일링 규제를 중심으로 살펴보는 시간이 오늘입니다. 한 번 더 남아 있습니다.
이것도 현재의 기술, 이미 실용화되는 기술인데 사물 인터넷 환경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어떻게 하고 보안을 어떻게 하고 또 효율적으로 그걸 어떻게 이용할 것인지를 살펴볼 예정입니다. 이거는 8월 31일 오후 2시로 예정되어 있으니 관심 있는 분들이 함께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토론자분 한 분이 안 오셔서 조금 더 얘기를 했던 것인데 그래도 준비된 발표와 토론으로 일단 진행을 하겠습니다. 박노영 교수님께서 EU GDPR을 중심으로 프로파일링에 관한 소개를 하고 검토 의견을 제시를 한 후 거기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토론을 하겠습니다. 발표 시간은 30분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박노영 교수님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선 오늘 이 자리에 초대해 주신 김성수 의원님 또 다른 의원님께 감사드리고요. 이 원고를 제가 초고라고 했는데 뭐 여전히 초고고 어제 한 번 더 들여다봤습니다만 또 여전히 또 고칠 부분이 많이 있었고요. 그래서 계속 이 문제를 들여다볼 수 있게 또 해주셔서 또 감사드립니다. 이 프로파일링 저희 세미나 시작하기 전에 저 김성수 의원님께서 이 프로파일링 우리말로 도대체 적당한 용어가 없겠느냐라고도 문제제기를 하셨는데 이게 좀 사실 마땅치 않습니다. 그래서 혹시 나중에라도 여러분들께서 좀 좋은 용어가 있다 생각하시면 분은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프로파일링이라고 하겠습니다. GDPR 이전에 1995년 EU 지침 아직까지는 발효 중이죠. 내년 이제 5월까지 발효가 될 텐데, 그러니까 효력이 있는데 95년 지침에는 프로파일링이라는 용어 자체는 없고 그런 점에서 이 GDPR에 처음 등장하는 이제 그런 개념입니다. 이제 그렇지만은 이 프로파일링 자체는 소위 말하는 그 개인정보의 자동화된 처리를 하나이기 때문에 또 어떻게 보면은 뭐 또 별다른 건 또 아닐 수 있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뭐 AI다 또 로봇 등등 지금 이 최첨단 시대에서 이 프로파일링에만 의존한 그러한 개인정보 처리 그로 인한 그에 따른 의사결정에 의해서 그 정보 주체인 개인이 피해를 볼 수 있다라는 점을 EU가 착안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새롭게 규정을 한 겁니다. 또 프로파일링이 무엇인지라는 개념 정의도 새롭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이제 나중에 말씀을 드리고요. 그 전에 이 GDPR에 대해서 잠깐 좀 설명을 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 이제 1995년 지침도 그렇고 이 GDPR도 그렇고 잘 아신 대로 이 개인정보 보호에 대해서는 소위 미국식과 유럽식의 접근 방법이 대치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본다면은 이 EU가 보다 더 적극적이고 또 보다 더 선진적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개인정보 보호라는 것은 EU에서는 인권의 하나로 보고 있는데 그 인권은 여러분 잘 아신 대로 표현의 자유, 표현의 권리도 있고 알 권리도 있고 여러 가지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권리, 기본권 중에 하나이지 이 개인정보 보호가 절대적인 권리는 아니다. EU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이제 오늘 그 세미나 주제에 프로파일링의 규제라고 프로파일링 규제를 중심으로 되어 있는데 근데 또 마침 또 김성수 의원님께서는 정보 주체와 사용자, 처리자 사이의 균형이 필요하고 어느 수준에서의 균형을 맞춰야 되겠다라고 지적해 주신 것과 마찬가지로 이 GDPR이 정보 주체 보호를 위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95년 지침보다 발전됐다고 볼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개인정보를 이용하는 처리자, 소위 말하는 사업자, 기업에게 부담만 주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이 GDPR도
그 정보 주체와 우리식의 개인정보 처리자, EU에서는 컨트롤러라고 하는데 그 사이에 균형을 이루고자 했고요. 그리고 여기서 간과하지 말 부분은 우리가 지금 빅데이터 산업, 4차 산업혁명 등등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EU에서도 이 GDPR이 협상되고 채택되는 사이에 소위 디지털 싱글 마켓이라 해서 소위 디지털 단일 시장을 추구하는 그런 작업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EU조차도 한편에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는 또는 정보 주체에게 개인정보 자유결정권을 강화하는 그러한 작업을 하면서도 동시에 EU 내에서의 소위 디지털 경제의 어떤 그 이익의 극대화를 위한 그런 작업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점에서 보더라도 개인정보 보호와 이 디지털 산업과의 균형을 이루고자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전제에서 오늘 프로파일링에 관한 GDPR의 규정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프로파일링 규정을 놓고 보면은 이 데이터 중심의 디지털 경제에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기업에게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나중에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우리 기업도 이 GDPR의 프로파일링에 관한 규정에 적용을 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GDPR의 감형 조치 그리고 목적의 처리 그리고 이 프로파일링 규정은 이 빅데이터 분석 기술을 활성화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되는데 이 GDPR은 프로파일링을 포함한 자동화된 처리에만 기초한 의사결정에 따라 정보 주체가 피해를 봐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규정을 또 놓고 보면은 프로파일링을 제한한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 그 내용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될 겁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95년 지침도 프로파일링을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프로파일링이 포함되는 그러한 개인정보의 자동화된 처리를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95년 지침이 채택된 이후 20여 년 시간이 지나면서 이 인터넷 그리고 또 뭐 지금 사물 인터넷까지 그런 과학기술이 발전하면서 이 프로파일링이 큰 이슈가 되면서 GDPR에 이 프로파일링에 관한 자세한 규정이 마련된 것입니다. 그래서 GDPR은 프로파일링의 정의, 규정과 함께 프로파일링에 관련된 정보 주체의 권리 그리고 컨트롤러의 의무를 규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를 권리와 의무는 프로파일링이 수행되는 경우에 그 처리에 보다 큰 투명성 그리고 정보 주체에게 보다 큰 통제를 보장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95년 지침과 비교할 때 GDPR은 프로파일링을 별도로 정의하고 정보 주체의 명시적 동의에 따라 프로파일링을 포함한 자동화된 처리에만 기초한 결정에 따를 수 있게 하며 민감 정보에 기초한 자동화된 의사결정을 엄격하게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 프로파일링 개념을 보겠습니다. 그 일반적으로 프로파일링은 개인 또는 개인 그룹에 관한 정보를 수집해서 그의 특성 또는 행태를 분석하고 그들을 일정한 범주 또는 그룹에 넣거나 그들의 일의 수행 능력, 관심 또는 가능한 행동에 관한 예측 또는 평가를 하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 프로파일링은 제가 원고에는 넣지 않았습니다만 프로파일링은 프로파일을 개인에게 적용하는 것을 구성 요소로 하는 자동화된 개인정보 처리 기법이고 여기서 프로파일은 특정 개인이 어느 범주에 속하는가를 특징 짓는 일련의 데이터입니다. 예컨대 어떤 자연인 A가 있다. 그의 성별, 남자냐 여자냐, 나이, 취미, 경제 상황 등에 관련된 데이터를 분석하면 여성이고 30대이고 요리가 취미이고 경제적으로는 중산층이다 라는 프로파일을 만드는 경우 이러한 작업을 프로파일링이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프로파일링이 개인의 프로파일을 바탕으로 개인들을 특정 그룹으로 분할을 하는데 이 과정에서 정보 주체가
그러한 작업이 이루어지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그리고 결과 의도하지 않은 불합리한 차별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프로파일링을 포함한 자동화된 처리에만 기초한 의사결정에 대해서 이 GDPR이 규제를 하는 겁니다. 그 GDPR의 정의를 보면은 그 4조 4호에 있는데, GDPR은 프로파일링을 자연인과 관련된 일정한 개인적 측면을 평가하기 위해서 특히 그 자연인의 업무 능력, 경제 상황, 건강, 개인적 선호, 관심사, 신뢰도, 행동, 위치 또는 이동과 관련된 측면을 분석하거나 예측하기 위해서 개인정보를 사용하는 모든 형태의 자동화된 개인정보 처리라고 정의합니다. 그래서 이 프로파일링의 그 세 가지 그 구성 요소를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자동화된 처리이고, 두 번째는 개인정보에 대한 것이고, 세 번째는 이 자연인에 관한 개인적 측면의 평가, 특히 분석 또는 예측을 목적으로 한다라는 그 구성 요소를 가집니다. 그 예를 들어 보면은 이 프로파일링은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예컨대 어느 웹사이트 방문자의 15%가 여성이고 전문직에 종사하고 그리고 20대 중반에서 30대 중반이다라는 분석적인 프로파일링이 있고, 또는 특정 대출 신청자가 그 대출을 상환하지 않을 위험성이 높다와 같이 평가적인 프로파일링이 있고, 또는 이 홍보는 스포츠에 관심 있는 30대 중반에서 40대 중반의 남성을 대상으로 한다와 같이 표적적인 그런 프로파일링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프로파일링은 그러한 개인정보를 처리해서 그러한 개인정보 주체, 정보 주체 또는 자연인이 어떤 부류의 사람인지 또는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를 확인하는 그러한 작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GDPR도 어찌 보면은 이 프로파일링에 관해서 약간의 뭐 혼동은 아니지만은 그 프로파일링에 관해서 22조가 이 GDPR에서 프로파일링에 관한 이제 기본 규정이 될 수 있는데, 그 제목을 보면은 그 앞에 박스에 나와 있습니다만 22조가 프로파일링을 포함한 자동화된 개별 의사결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렇게 보면은 제목만 놓고 보면은 프로파일링이 의사결정, 디시전 메이킹이다 라고 볼 수 있지만은 프로파일링은 의사결정 그 자체는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면은 프로파일링은 그러한 의사결정을 위한 자동화된 처리이지 그 결정은 아닌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은 뭐 좀 감히 말씀드리면은 이 제목을 놓고 보면은 약간의 좀 혼동을 줄 수 있을 정도로 이유가 뭐 혼동하고 있다라고 제가 애써 강조하는 건 아니지만은 이제 그러한 혼란을 줄 여지는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프로파일링은 그 자체가 의사결정은 아니고 그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하는 그러한 개인정보의 자동화된 처리이다라는 겁니다. 아까 제가 우리 기업도 이 프로파일링에 관한 GDPR의 규정에 적용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은 좀 자세히 좀 주의 있게 설명을 들으셔야 될 겁니다. 이 역외 적용의 문제인데요. 95년 지침도 역외 적용 규정이 있고, 그래서 다만 좀 이 적정한이랄까요? 그러니까 영어로 하면 모디스트 이제 그런 역외 규정인데, 예컨대 한국에 있는 우리 기업이 EU 내의 소비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물건을 판다라고 하면은 그러한 우리 기업은 EU 영내에 있지 않지만 역외 적용이 되어서 EU 지침에 90번 지침에 적용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국제법적으로 봤을 때 큰 무리는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GDPR은 그것보다 한술 더 떠서 직접 EU 내의
개인에게 예컨대 우리 한국 기업이 서비스나 물건을 제공하지 않더라도 EU 내의 개인의 활동을 인터넷에서의 활동을 모니터링한다라고 하면은 그 모니터링을 하는 한국 기업 또 이 GDPR에 적용을 받는 거고 그 모니터링이 뭐냐? 인터넷에서 모니터링 한다는 얘기는 자동화된 처리, 프로파일링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GDPR의 역외 적용에 관한 3조 규정에 이 모니터링을 하는 역외의 예컨대 한국에 있는 기업에게 GDPR이 역외 적용되는데 그 모니터링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그 리사이틀 24항에 보면은 그 모니터링은 프로파일링으로 구성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에 있는 기업이 EU에 있는 개인을 대상으로 프로파일링을 하게 되면은 그것이 결국 그런 한국 기업도 이 GDPR의 적용을 받게 된다는 거고요. 그럼 여기서 도대체 모니터링이 도대체 뭐냐? 그거는 제가 마지막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또 여기 마침 보니까 그 방통위 위원장님 인사 말씀에 그 언급되어 있는 우리 8페이지에 온라인 맞춤형 광고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라인에서 대상으로 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이 여기서 말하는 모니터링에 가깝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 프로파일링에 대해서 이 GDPR은 어떻게 규정이 되느냐? 우선 기본적으로 프로파일링은 자동화된 개인정보 처리다 라는 점에서 GDPR의 일반적인 적용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프로파일링에 관한 정의 규정이 있고 또 이 프로파일링을 포함한 자동화된 처리에만 기초한 의사결정에 따르지 않을 권리와 같은 이 소위 프로파일링의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적인 그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이제 규정을 보면은 그 처리의 적법성이 필요한 거고요. 예컨대 이제 정보처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그 동의를 받는다면 GDPR에서 규정하고 있는 그러한 동의의 요건을 갖춰야 된다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처리의 투명성인데 이 처리의 투명성 관련해서 이 뭐 혹자는 EU가 한국의 개인정보보호법을 배웠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만 이 무슨 말씀이냐면은 그 컨트롤러는 정보 주체에게 이 정보 주체의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있는 것에 관한 정보를 제공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정보 주체가 내 정보가 처리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하는 그런 점에서 개인정보 처리의 투명성을 보장하려고 하는 거죠. 또 거기에 더해서 정보 주체는 컨트롤러, 개인정보 처리자에게 도대체 나에 관한 무슨 개인정보가 처리되고 있느냐를 알고 싶다라는 소위 접근권을 또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컨트롤러가 정보 주체에게 제공해야 될 정보 또 정보 주체가 알고자 하는 접근하고자 하는 그러한 정보 이 정보 안에 이 프로파일링에 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이 프로파일링에 관한 그 투명성을 GDPR은 보장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정보 주체가 그래 나에 관한 개인정보를 네가 프로파일링을 통해서 다시 말해 자동화된 처리를 통해서 하고 있지. 나 좀 알고 싶다. 그래서 저는 솔직히 제가 뭐 피상적으로 알고 있는 부분입니다만 근데 뭐 알고리즘이다. 그 알고리즘 도대체 어떤 알고리즘이야? 그것 좀 내놔봐. 라고 요구할 수 있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점에서 정보 주체와 그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사업자 사이에 이익의 균형이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보 주체에게
이러한 그 투명성을 보장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업비밀이나 지재권, 특히 소프트웨어를 보호하는 저작권을 포함한 다른 자들의 권리나 자유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그 GDPR 리사이틀 그 상설 63항에 명시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프로파일링과 관련된 그 로직을 실행하는 알고리즘의 세부 사항은 정보 주체에게 공개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런 점에서 균형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고요. 세 번째는 그 이제 정보 주체가 일반적으로 그 자신에 관한 개인 정보의 처리에 반대할 권리가 있는데 그러한 그 반대의 대상이 되는 그 개인 정보 처리에 이 프로파일링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직접 마케팅의 경우에도 이 프로파일링에 대해서 정보 주체가 반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은 프로파일링을 명시는 하고 있지만 그 일반적인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그 GDPR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고요. 이제 지금부터 이제 설명드릴 한두 가지는 이제 프로파일의 특정적인 GDPR의 규정입니다. 그 22조입니다. 그 정보 주체는 자신에 관한 법적 효력을 주거나 자신에게 유사하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제가 직역을 합니다. 미치는 프로파일링을 포함한 자동화된 처리에만 기초한 결정에 따르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 그렇게 프로파일링을 포함한 자동화된 처리에만, 이제 영어로 solely에만 기초한 결정에 따르지 않을 권리를 가지는 것인데, 근데 이제 뭐 보통 이제 법이 그러듯이 여기서도 도대체 무엇이 법적 효력이냐, 무엇이 유사하게 중대하게 영향을 미치는 그런 것이냐에 대한 정의는 없습니다. 정의는 없는데 그 리사이틀 71항을 보면은 71항에 예가 나와 있습니다. 이게 도대체 뭐냐? 인간의 개입 없이 사람이 개입하지 않고 온라인 신용거래 신청이나 또 전자적 채용에 있어서 자동적으로 거절하는 것이 인간의 개입 없이 자동적으로 대출 신청 거절하고 자동적으로 채용 신청을 거절하는 것이 여기서 말하는 자동화된 처리에만 근거한 의사결정이라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정보 주체가 반대할 수 있다라고 22조에 명시가 되어 있는 겁니다. 이제 이러한 원칙에 대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 가지 경우에는 이러한 프로파일링을 포함한 자동화된 처리에만 근거한 의사결정도 정보 주체가 따를 수밖에 없는 그런 세 가지 경우가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정보 주체와 컨트롤러 사이에 계약을 체결하거나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이거는 정보 주체가 그 컨트롤러와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그 계약 체결 이행 관련해서는 그 계약의 당사자인 정보 주체도 이 프로파일링을 포함한 자동화된 처리에만 기초한 결정을 따르게 한 겁니다. 두 번째는 그 EU 또는 회원국 법이 허용하는 경우입니다. 예컨대 그 사기, 기망 또는 탈세 감시 예방 목적, 그리고 서비스의 안전과 신뢰성을 보장할 그러한 목적의 의사결정인 경우에는 그거는 법이 허용하고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도 이 프로파일링을 포함한 자동화된 처리에만 기초한 의사결정이라 하더라도 정보 주체가 따르도록 예외를 두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는 정보 주체가 명시적인 동의를 주면은 그거는 정보 주체가 그래 나 뭐 수용하겠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 경우에도 이 프로파일링을 포함한 자동화된 처리에만 기초한 의사결정을 따를 수 있게 하는 겁니다. 하지만
그 법에 의한 경우 말고 세 가지 중에 계약에 근거한 경우, 그 다음에 정부처의 명시적인 동의가 주어진 경우, 이 두 가지 경우에 허용이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컨대 정보 주체는 컨트롤러, 야, 그래도 네가 직접 네 머리로, 네 손으로 한번 판단해 봐라 라는 소위 휴먼 인터벤션, 인적 개입을 요구할 권리를 또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점에서 또 보면은 나름으로 서로 균형 견제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개인정보 보호 영향 평가인데요. 이 개인정보 보호 영향 평가가 GDPR에 상당히 중요한 이제 제도적 장치입니다. 우리 개인정보보호법도 이 영향 평가가 있는데 우리 개인정보보호법의 영향 평가는 반쪽짜리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공공기관의 경우는 의무적으로 해야 되지만 민간 부문, 우리 개인 사업자, 기업들, 민간 부문의 경우에는 적극 노력하면 됩니다. 뭐 로비를 받았는지 아니면은 민간 부문의 개인정보 처리를 활성화하려고 했는지 모르지만, 하지만 GDPR의 경우는 그러한 구별 없이 개인정보 처리를 했을 때 처리의 성격, 범위, 맥락, 목적을 고려했을 때 그 정보 주체에게 권리나 자유에 있어 중대한 위험이 초래할 것 같은지, 그럴 경우에는 영향평가를 수행하도록 요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개인정보 영향평가가 요구되는 경우가 이 프로파일링이 수반되는 그러한 경우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동과 프로파일링인데요. 이 아동은 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아동은 아무래도 그 연령이 낮다 보니 그 성인만큼의 이 개인정보 처리로부터 나오는 위험에 대한 판단 그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제 특별한 보호를 받도록 되어 있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그 GDPR 상설 38항을 보면은 특히 컨트롤러는 아동에게 법적 효과 또는 이와 유사하게 중대한 영향을 주는 프로파일링을 포함한 자동화된 처리에만 기초한 결정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솔직히 이 부분은 지금 이 아동의 프로파일링 부분은 좀 저도 좀 들여다봤는데 이후에서도 이게 좀 명확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게 명확하지는 않은 것 같고요. 이거는 좀 더 검토를 해봐야 되는데, 하여튼 이 아동의 경우에 프로파일링에 대해서는 좀 뭔가 좀 특별한 것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인식은 있는 것 같은데 법적으로 GDPR의 명시적인 규정으로는 좀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민감 정보의 프로파일링은, 이 민감 정보는 그 정보 주체의 명시적인 동의가 있거나 또 이유나 회원국 법에 근거하는 경우에는 이 프로파일링이 허용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의 끝나갑니다. 이 벌칙은 가장 높은 벌칙입니다. 2천만 유로 이하, 그리고 사업체인 경우에는 2천만 유로와 그 전년도 전 세계 연간 총 매출액의 4% 이하 좀 높은 것을 벌칙으로 하는데, 근데 이제 얼마 전에 영국의 그 ICO에서 그 ICO 우리식으로 하면은 뭐 개인정보위원장인가요? 이제 그분이 며칠 전에 띄운 블로그를 보면은 이건 맥시멈이지 현실적으로는 이렇게 2천만 유로 4%까지는 그러한 벌칙이 내려지지는 않을 것이다. 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이 결론은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 개인정보법 등을 보면은 이 프로파일링을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그런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프로파일링을 포함한 자동화된 개인정보 처리를 염두에 둔 그런 규정은 좀 발견되는데, 제가 이미 나와드린 그 초고에는 넣지는 않았고요. 예컨대 개인정보보호법 30조
정통망법 27조의 2를 보시면은 그 인터넷 접속 정보 파일 등 개인정보를 자동으로 수집하는 장치의 설치 운영 및 그 거부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처리 방침에 넣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개인정보를 자동으로 수집하는 장치의 설치 운영, 이 부분이 이 프로파일링에 관련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정통망법 22조의 2, 1항을 보면은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용자의 이동통신 단말장치 내에 저장되어 있는 정보에 대해서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이 필요한 경우 이용자가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알리고 이용자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또 22조 2항은 망법 22조 2항은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로 하여금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에 관한 계약을 이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개인정보로서 경제적 기술적인 사유로 통상적인 동의를 받는 것이 뚜렷하게 곤란한 경우 동의 없이 이용자의 개인정보 수집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프로파일링과 관련될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이것보다는 금년도 2월에 방통위하고 키사가 그 온라인 맞춤형 광고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라인을 발간을 했습니다. 이제 여기서 그 온라인 맞춤형 광고가 뭐냐? 행태 정보를 처리해서 이용자의 관심, 흥미, 기호 및 성향 등을 분석 추정한 후에 이용자에게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온라인 광고라고 정의하는데, 여기서 행태 정보는 웹사이트 방문 이력, 앱 사용 이력, 구매 및 검색 이력 등 이용자의 관심, 흥미, 기호 및 성향 등을 파악하고 분석할 수 있는 온라인상의 이용자 활동 정보를 말한다. 그러니까 이러한 행태 정보가 아까 말씀드린 EU GDPR의 여겨 적용의 근거가 되는, 새로운 근거가 되는 모니터링, 감시의 그 내용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사실 이제 이 발제 특권을 위해서 두 가지 말씀드리면은, 아까 제가 하나 이제 빠뜨렸는데요. 그 GDPR 설명 관련해서 하나 빠뜨린 부분은 뭐냐면, GDPR의 규정은 거의 대부분 개인정보 보호입니다. 그래서 정보처는 이렇게 보호를 받아야 되고, 개인정보 처리자인 컨트롤러는 이러한 의무를 부담해야 되고, 하지만 그 GDPR의 목적 1조를 보면은 그 GDPR의 목적은 개인정보 보호와 함께 개인정보의 자유로운 이동의 보장입니다. 다시 말해 개인정보의 이용입니다. 근데 우리 법은 수십 번인지 하여튼 10번 넘어 수십 번이라 할까요? 그렇게 많이 개정이 됐고, 우리 개인정보보호법 목적도 개정이 됐습니다. 3년 만에. 그런데 여전히 우리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 보호만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개인정보보호법의 목적 자체가 오로지 한 방향만 가 있기 때문에, 목적으로 봤을 때 한 방향만 가 있기 때문에 이 개인정보보호법 갖고 뭐 디지털 무슨 뭐 빅데이터 뭐 안 된다라는 소리가 나올 여지는 있는 겁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이 지금 방금 전에 제가 그 온라인 맞춤형 광고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라인, 이 우리나라 가이드라인의 문제가 뭐냐면요, 제가 감히 말씀드리면은, 제가 어제 다시 한번 봤는데요, 이 가이드라인 도대체가 이 가이드라인에 나와 있는 내용 하나하나에 근거가 되는 개인정보보호법이나 망법의 규정이 언급이 안 돼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거는 방통위든 키사든, 물론 그분들이 전문가이고 우리 정책 집행, 수립 집행자 전문가들이지만, 하지만 우리가 그 정보 주체나 그러한 우리 개인정보 처리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소설 같은 이야기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저는 이 자리 빌어서 감히 말씀드리면, 이러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한 건 필요하다 하더라도 그 가이드라인의 내용 규절마다 왜냐, 뭐에 근거한다, 개인정보법 몇 조에 의하면 이렇게 하게 돼 있으니, 그러면 이 상황에서 이 온라인 광고를 규제하려니 이 상황에서 이 규정에 따르면 이렇게 해야 될 것이다 라는 식으로 좀 이 가이드라인이 좀 만들어져야 정보 주체도 개인정보 처리자도 수긍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요. 어느 은행이 며칠 전 보니까는 아까 말씀드린 비대면 대출 심사에 로보틱 소프트웨어 시스템을 도입했다라고 크게 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면은 이제 이 AI가 정말 우리 사회에 이제 막 이제 들어오고 있는 겁니다. 이제 이렇게 본다면은 이제 결론적으로 정보 주체와 개인정보 처리자 의식의 사이에 어느 누구도 그 상대 반대편을 위해서 희생할 수는 없는 거고요. 그러니까 정말 상생이 필요한 겁니다. 그 상생이 필요하다는 얘기는 정보 주체도 보호를 받으면서 또 한편 그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사업자들도 또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접근이 필요하지 않는가. 이제 그렇게 봤을 때 특히 프로파일링을 포함해서 이 GDPR이 어느 정도 그런 앞장서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좀 GDPR에서 좀 공부할 부분이 있지 않을까. 뭐 다 따라야 된다는 건 아니지만 좀 시시비를 가려서 우리가 좀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고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고맙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주제였습니다. 그걸 비교적 쉽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래도 이해가 안 되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간략하게 요약을 좀 해드리면, 프로파일링은 프로파일을 자동으로 만드는 작업입니다. 프로파일은 분석, 예측을 목적으로 한 개인 평가 자료입니다. GDPR의 프로파일링 규정은 프로파일을 기초로 한 자동화된 의사결정에 대해서 일정한 기준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 기준은 정보 주체에게 정보 요구권을 부여하고 일정한 요건에 따른 처리 반대권을 인정하고 일정한 범주의 자동화된 의사결정에 대해서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의무화하고 있다는 그런 취지의 내용입니다. 뭐 아주 쉽게 얘기할 수 있는 거는 뭐 그 얼마 전에 뭐 뉴스에 나왔던 비대면 대출 심사에서 소프트웨어를 이용한 자동화된 대출 결정을 하겠다라는 것이 있었는데, 그러한 행위는 GDPR에 의하면 개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주는 자동화된 처리의 한 사례이므로 자동화된 의사 처리만으로는 의사결정을 해서는 안 되고 인적 개입이 있어야 된다, 이런 취지의 것이었습니다. 이런 GDPR 사례를 소개를 해 주시면서 박 교수님께서는 한국 법의 몇 가지 문제점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의 법 목적이 제한적이다. 얼마 전에 나온 온라인 맞춤형 광고 가이드라인의 개별적인 법적 근거가 미진한 듯 보인다. 한국 법상 개인정보보호법 30조와 정보통신망법 22조의 2를 프로파일링에 관련된 규정으로 볼 수 있는데 조금 더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뭐 혹시 잘못된 요약은 없는지? 예. 좀 어려운 내용이었습니다. 토론자들의 토론을 들어가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해가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게 가나다 순이 아니어서 이 목록에 있는 순서대로 그냥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언론연대 정책위원이시면서 변호사이신 김보람이 변호사부터 토론을 순서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예. 예, 이 자리에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달 전에 또 박노영 교수님께서 발제하시고 비슷한 내용으로 토론을 했었는데, 우선은 뭐 박노영 교수님께서 발제하신 그 GDPR 이 발제문은 아까도 사회자분께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굉장히 조금 어려울 수 있는, 또 방대할 수 있는 GDPR의 규정을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셨고, 거기에 대해서 제가 뭐 추가적이거나 중복적으로 더 얘기할 얘기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국내법과 관련된 부분과 관련돼서 뭐 법적 철학이라든지 의미라든지 지난번에 했던 것과 좀 약간 유사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프로파일링이 사실은 뭐 아까 언급이 됐습니다만은 이제
모든 사람들이 여기서부터 헤어나오기가 지금 사실 어려운 상황이 됐고, 그리고 이제 그게 민주국가라든지 민주사회의 원리를 침해하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었기 때문에 뭐 EU뿐만 아니라 유엔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규제가 좀 심각하게 필요하다라는 것이 반복적으로 의견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심지어 제가 최근에 읽은 책 중에는 미국에서 개인정보 정의에 있어서 맥락에 기반해서 개인정보를 이해해야 된다라고 최초로 주장했던 헬렌 니센바움도 최근에 난독화라는 프로젝트를 하면서 내가 내 정보를 자꾸 줄 때 그게 다 프로파일러로 쌓이니까 가짜 정보를 주는 프로그램을 만들자. 그러면은 프로파일링에서 개인이 벗어날 수 있지 않겠느냐, 뭐 이런 주장도 이제 왜냐하면 프로파일링에서 인간이 벗어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렸기 때문에 그런 주장도 지금 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제 저는 이 아까 교수님께서 언급하셨던 것처럼 원칙적으로 개인정보라는 것은 개인이 혼자만으로 존재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개인이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을 때 갖게 되는 것이고 그 개인정보 혼자만으로서 의미할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개인정보 보호법이 가져야 되는 것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개인정보 보호와 더불어서 민주사회의 원리에 영향을 주는 의미에서의 이동도 같이 포함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이 같이 균형을 맞춰야 가는 것이 앞으로 필요한 법 원리로서 의미를 가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측면에서 지금 국내에서 이 프로파일링과 관련된 여러 가지 논의들이 그냥 우리가 불가능하니까 푼다 이런 논의보다는 사실은 전체 법 맥락 측면에서 민주사회 원리에 어떤 위협을 줄 수 있는지를 충분히 검토해서 얘기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GDPR에서 얘기되고 있는 프로파일링에서 이 심각한 부분은 가장 그런 부분이거든요. 개인정보의 자동화된 처리가 개인 간의 차별을 줄 수 있고, 그리고 그것이 결국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인간의 어떤 근본적인 인권에 대해서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러니까 아까 대출 얘기 나왔지만은 대출의 경우에도 이런 것들이 프로파일링을 통하여 차별이 극명화된다면 결국에는 빈부격차가 강화되고 이율도 다 달라질 거 아니겠습니까? 프로파일링을 통해서 그런 부분이 굉장히 심각해질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기업 측면에서는 좀 더 자신들의 이유를 극명하게 추구하는 과정에서 개인들의 시민들의 경제적 궁핍함이 강화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할 수 있고요. 국가의 측면에서는 아주 손쉽게 저희가 스노든 사건에서도 봤다시피 손쉽게 개인들의 정보를 감시하거나 감청하거나 정보를 수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문제가 점점 커지고 있고, 그렇다면 이 문제는 단순히 프라이버시 문제가 아니라 표현의 자유까지 연계되는 인권의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대두될 수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모든 사람들이 다 동의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 관련돼서 특별히 제가 국내에서 입법 관련된 논란을 조금 간단히 언급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 12월 11일 날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전 정부였죠. 빅데이터 산업 발전 전략을 창조 경제 및 정부 3.0의 핵심 동력으로 이제 설명을 하면서 이 빅데이터 관련되는 규제 완화 논란이 이제 대두가 됐었습니다. 이때는 인권적인 측면은 이제 전혀 고려되지 않았었고, 사실은 어떻게 하면 풀어야 되느냐 이 이슈만 이제 사실은 제기가 됐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며칠 되지 않은 7일 날 2013년 12월 18일 날 빅데이터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라인이 발표가 됐었습니다. 아까 교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가이드라인도 법과 굉장히 모순되는 조항들이 상당히 많았었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인권위원회라든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이게 심각한 법과의 괴리를 나타낼 수 있고, 기업으로서는 이 가이드라인을 지키는 것 자체가 상당한 위협이 따르는 그런 상황이 됐었습니다. 근데 지금 여전히 이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다른 가이드라인도 비슷한 사례가 지금 계속 반복되고 있거든요. 예전에 망종립성 관련되는 가이드라인도 비슷한 사례가 발생을 했었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함께 이제 법 전체와 함께 논의가 돼야 되는데 국내에서는 우선 기업 쪽에서 풀어달라는 요구를 우선 수용하여,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게 균형적인 수용은 아니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수용하면서 그 부분을 현행 있는 방법이라든지 개인정보보호법과 전혀 같이 가지 않는 방향에서 가이드라인이 나오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고, 앞으로 이 논의는 제 생각으로는 지금 언급되고 있는 GDPR에서 얘기하고 있는 프로파일링에 대한 심각성에 대한 균형적인 시각과 함께 더불어서 함께 법적 논의로 같이 얘기가 돼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싶습니다. 만약에 가이드라인을 만든다면은 적어도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 법이 몇 조에 근거해서 이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졌고, 이 가이드라인이 그 법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게 얘기가 돼야 성문법 체계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 일어날 수 있는데, 지금 여러 번 반복해서 가이드라인이 법을 삐쳐나가는 이런 상황이 계속 반복해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프라이버시 규제 논의는 좀 더 근원적인 측면에서 얘기가 되어야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그 2017 올해죠. 국회 미래 일자리 특별위원회,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은 이제 프라이버시를 논의하는 뭐 이런 미방이라든지 이런 데 논의한 것은 아니고, 국회 일자리 특별위원회에서 개인정보 범위 축소, 개인정보 사전 규제 방식을 사후 규제로 전환, 뭐 개인정보법 위반에 대한 형사 축소 등의 아이디어가 제공되기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프라이버시 완화 이슈가 굉장히 민주사회의 원리와 직결되는 이슈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우리나라에서는 일자리와 연계되는 경제적 이슈로만 지금 접근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균형적인 측면에서의 접근이 좀 많이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개인정보 수집과 관련돼서 그 개인정보보호법이 사실 개인정보보호법이 제정된 것이 사실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해석론들이 지금 나오고 있고, 그 법원에서 이제 여러 가지 해석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세 가지 측면에서 조금 의미 있는 해석들이 나왔었는데, 이 법원의 해석은 독촉하는 것은 아니고요. 시간을 말씀 안 드린 것 같아서 10분, 이게 토론 시간은 각 10분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간단히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세 가지 측면에서 간단히 말씀드리자면은 이 법원에서의 해석들이 좀 더 개인정보의 해석에 있어서 개인정보보호법에서 균형점을 찾아가는 측면으로 지금 발전해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여러 점들을 고려했을 때 우선 저는 간단히 말씀드리자면은 GDPR에서 프로파일링 규제와 관련된 그 개념정의라든지 그 다음에 투명성 그리고 균형성 이런 부분들은 우리 법상 충분히 도입이 되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하고, 지금 행정기관에 의해서 자의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법과 조금 충돌돼서 발생하고 있는 그런 측면에서의 가이드라인 규정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교수님과 같은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독촉한 건 아니었는데 예. 빨리 끝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시간 내에 끝내주셔서 고맙습니다. 프라이버시, 개인정보 문제는 이제 프라이버시만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쪽에 중심을 두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바로 이제 전웅준 변호사님 바로 넘겨드리겠습니다. 예. 예, 안녕하세요. 전웅준입니다. 그 발표분과 토론 잘 들었고요. 저는 이제 이 문제를 프로파일링이 주제인데 이제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이제 AI 알고리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로서는 이제 프로파일링이라는 개념이 영어고 뭐 근데 물론 AI도 영어긴 하지만 AI 알고리즘이 좀 더 명확하게 오는 면이 좀 있는데요. 결국은 이제 AI라는 것 뭐 이런 프로파일링이 결국 평가를 하는 겁니다. 상대방에 대한 평가와 분석을 하는 건데요. 이것이 우리 인간에 있어서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 사람도 어떤 거래를 할 때 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상대방에 대해서. 그러니까 평가의 자유가 있다고 일단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동산 매매를 할 때 저 사람이 내가 제시한 금액에 맞춰서 사겠다고 제안을 했지만 뭔가 봤을 때 이 사람이 잔금을 못 칠 것 같은 느낌이 들고 뭐 인상이 좀 안 좋다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주관적 설명이 안 되는 부분에 있어서 계약을 거절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건 이제 제가 뭐 되게 부정확한 판단을 해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거긴 하지만 그 경우에 과연 그 상대방은 나에게 어떠한 권리가 있느냐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국가기관이 만약에 나한테 그런 부정확한 정보에 근거해서 불공정하고 차별적인 어떤 대우를 했다면 이제 행정소송이나 이런 걸 통해서 할 거고요. 민간이 만약에 나한테 이제 그런 걸 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제 사적 자치의 문제가 발생하고 그 예외로서 어떤 이제 공정거래나 소비자 보호에 문제가 발생할 때 그 한도 내에서 이제 아마 공권력이나 기타 법률적 조치가 가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이제 사람과 사람 간에 맺어지는 그러한 기본적인 의사 결정, 사고 결정의 구조라고 보여지는데요. 그러면 이제 이것이 AI 알고리즘 문제로 갔을 때 어떻게 적용될 것인가가 이제 문제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EU GDPR은 여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로직에 대한, 그러니까 결국 프로파일 로직에 대한 설명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인간의 개입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도 부여하고 상대방이 그쪽에 대해서 자신의 견해를 밝힐 수 있는 것도 부여하고 뭐 궁극적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데 이런 것들이 제가 볼 땐 후술하겠지만은 굉장히 좀 추상적으로 규율된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것은 이렇게 어떤 의사결정, 디시전 메이킹 또는 사고 결정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어떤 개입을 한다는 것이 상당히 어렵다는 생각이 좀 있고 그것들이 이제 이 GDPR 규정에 있어서도 좀 상당히 조심스럽게 반영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이러한 이제 전제 하에서 제가 이제 부족하지만 이 GDPR 이 프로파일링 규정에 대한 이제 찬성론과 비판론을 한번 찾아봤는데요. 그러니까 찬성론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AI 알고리즘이 부정확한 데이터에 기초해서 잘못된 결론을 내릴 수 있고 그것들이 더 나아가서 불공정하고 또 차별적인 어떤 대우를 가져올 수 있다는 문제의식 하에서 이 GDPR이 프로파일링과 AI 알고리즘의 규제의 어떤 단초를 만들었다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견해가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이것들을 이제 주로 산업적인 이제 이슈로 볼 견해라고 보여지는데요. 결국 AI 산업에 대한 막대한 장애가 발생할 것이다라는 기본적인 견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저는 더 이 견해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규정이 약간 추상적으로 규율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도 약간 우회 수단이 존재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GDPR이 어떤 요건을 엄격하다고 보기엔 좀 그렇지만 어떤 요건을 규정하고 있는데 그거를 우회해서 실질적으로 GDPR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것 아니냐라는 견해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린다면 기본적으로 이 GDPR은 solely라는 단어를 써서 자동화된 의사결정에만 이 GDPR 규정이 적용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물론 기타 개인정보 처리에 대해서는 다른 규정이 존재하죠. 제가 말한 거 22조의 프로파일 규정에 대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자동화된 처리에만 적용되니까 사실은 이제 여러 가지 그 AI 과학자 같은 경우에는 과학자 견해에서는 쓸모없는 어떤 인간의 행위를 하나 더 부과시켜서 결국 이 GDPR의 규정을 우회할 수 있다라는 견해가 나타나고 있고요. 이 GDPR에서 마련한 정보 주체에게 보장된 조치인 어떤 로직에 대한 설명 이런 부분도 기본적으로 이 로직이란 거는 리사이틀에서도 표현되지만은 알고리즘 자체를 공개하는 건 아닙니다. 그건 영업 비밀이나 소프트웨어 저작권 같은 이런 문제를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인정된 거기 때문에 알고리즘을 공개하는 건 아니고 그냥 어떤 설명을 할 수 있는 기본 로직에 대해 설명을 하는 건데 사실 그 AI 쪽 지금의 딥러닝 하에서의 AI로 가면 그 알고리즘을 설명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직무를 담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굉장히 비정형화된 어떤 알고리즘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설명하기 되게 어렵고 문제는 디지털 리터러시 문제가 또 발생해서 듣는 사람도 사실은 제대로 들어봤자 잘 모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럼 이런 상황에서는 그 설명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굉장히 제너럴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굉장히 우리가 마치 이용약관에서 뭐 설명하듯이 그 정도의 수준에서 설명을 했다고 이제 사업자가 주장을 하고 이 규정을 충족시켰다라고 주장할 여지가 충분히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인간의 개입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 같은 경우도
GDPR 보시면 알겠지만 그 다음에 아무 말도 없습니다. 인간의 개입을 요청할 수 있다 말면 아무 말도 없거든요. 그러면 뭐냐 이거죠. 그것들이 되게 상당히 GDPR 내에서 직접 회원국에게 영향을 미치는 법률적 성격을 갖고 있는 이 GDPR에 있어서 그것들을 명확히 구체화시키기는 굉장히 어려웠을 거라고 저는 감히 추측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우회수단으로 존재하는 면이 있어서 비판론적인 시각도 충분히 상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 생각을 뭐랄까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좀 신중히 볼 필요가 있는데 거기에 지금 GDPR의 규정을 좀 더 하나하나씩 비판적으로 본다면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애만 규정, solely로 표현되는 그 애만 규정에 있어서 GDPR이 적용될 수 있는 범위가 상당히 제한돼 있다라는 면이 들고요. 그다음에 인간의 개입 이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이 GDPR에서 규정을 하기 어렵겠지만 좀 구체성이 없어 보인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인간의 개입을 요청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상당히 논란의 대상이 되고 앞으로 이 법을 내년 5월에 시행되는 GDPR의 시행의 구체적 경험에 따라서 이제 판단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자신의 관점을 설명한다는 것도 그 다음에 후속 절차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내 처지가 이렇다, 내에 대한 정보가 좀 잘못됐는데 그거를 상대방에게 말하는 것 이외에 뭐가 있느냐라는 거에 대해서는 여전히 물음표가 존재합니다. 공적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라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 법 해석론적인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 법 해석론적인 건데 이의를 제기한 다음에 그다음 뭐냐는 거죠. 사업자가 똑같은 결정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이 GDPR의 규정에 따르면 설명을 듣고 그 상대방 그 정보 주체의 설명을 듣고 이의를 제기해서 한번 재고의 시간을 가진 다음에 다시 이제 똑같은 결정을 내릴 수 있는데 물론 이것들이 절차적인 투명성을 갖게 하는 좋은 수단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지금같이 우리 사회나 외국도 마찬가지지만 어떤 절차적 수단은 상당히 충족시키는 면들이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 수단이 GDPR이 제공하고 있는 수단이 효과적으로 기능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좀 더 생각을 계속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프로파일링이나 AI 알고리즘에 대한 규제가 어떤 한계가 있는지를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 규제가 필요하다는 것은 저도 동감합니다. 충분히 발표나 토론에서 나타나고 있고요. 다만 그 한계를 좀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되는데 저는 그 한계가 어디에 있냐고 생각하면 바로 사람 자체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고 계시겠지만 트롤리카의 문제, 우리가 어떤 의사결정에 있어서 인간도 풀 수 없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 트롤리카라는 거는 아시겠지만 어떤 브레이크가 망가진 트롤리카가 쭉 갈 때 그대로 가면은 10사람을 이제 다치게 하는데 핸들을 잠깐만 바꾸면 저기 한 사람만 있어서 한 사람만 다치게 하는 그런 상황에 있어서 그 트롤리카의 운전사는 그대로 갈 거냐 아니면 핸들을 돌려서 한 명만 다치게 할 거냐 이 부분에 있어서 인간은 이 부분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인공지능 자율주행 자동차에서도 흔히 제시되는 사례인데 결국은 인간이 풀 수 없는 문제에 대해서 AI가 같은 문제가 아마 AI도 직면할 텐데 그런 알고리즘 직면할 텐데 그거에 대해서 부정확하고 차별적이고 불공정하다는 것들이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외면적으로는 타당한 면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어떤 서비스나 AI 알고리즘을 구성할 때 구체성이 없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규제의 한계들도 인식을 하면서 향후 미래 사회에서 나타날 이런 프로파일링 또는 AI 알고리즘 문제를 접근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국내 이제 이 문제는 우리가 이렇게 마지막으로 우리가 EU GDPR을 보는 목적은 분명하지 않습니까? 첫 번째는 우리 기업이 이제 유럽에서 이 GDPR을 적용을 받을 테니까 그거에 대한 이제 연구를 해야 되고 또 우리 개인정보보호법이 이 GDPR을 통해서 어떻게 시사를 받을 것인가 두 가지 관점인데
GDPR이 뭐 나온 지 오래됐고 뭐 내년 시행이긴 하지만 이 프로파일에 대해서는 좀 구체성이 결여된 부분이 있으니까 제 생각에는 내년 5월부터 시행되는 GDPR을 좀 시행의 과정을 좀 보면서 우리의 어떤 결론도 좀 내리는 것이 어떤가 이런 것이 제 좀 조심스러운 견해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발표자님께서 나중에 뭐 좀 답변을 좀 할 부분이 일부 있는 것 같아서요. 인간의 개입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는 부분, solely라는 애매한 규정 때문에 적용 범위가 좀 제한되지 않겠느냐라는 지적, 그 정보 주체의 이의 제기의 효과적 수단이 아닐 수도 있는데 그 효과적 수단을 어떻게 할지 등에 관한 GDPR 자체에 관한 문제 지적을 하셨고, 그 이유는 결국 우리가 GDPR 규정을 우리 법에 참고할 때 그러한 GDPR의 해석론이 의미, 기능, 기준 등을 참고할 수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왜 뭐 근본적인 프로파일링, 알고리즘에 대한 규제의 한계를 인식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을 해주셨고요. 사람은 인상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계약을 거절할 수 있는데 기계는 인상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계약을 거절하면 안 되냐라는 문제 지적을 하셨는데 뭐 아주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예. 차상욱 교수님 다음 토론해 주시죠. 예, 금방 소개받은 차상혁입니다. 10분을 다 토론을 할 정도는 아니고 가급적이면 줄여서 하겠습니다. 이제 뭐 4차 산업혁명이라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서 조금 몇 가지를 이제 말씀드리면, 사실은 그 3D 프린팅이 사실은 앞으로 향후 각각 만든 기술이라고 하죠. 그래서 맞춤형 가까이 있어. 맞춤형 소량 생산이란 게 앞으로 이제 마치 대세인과 같이 그렇게 이제 이야기가 되기도 합니다. 3D 프린팅 기술로 인해 가지고 당연히 우리나라에 설립된 조그마한 1인 회사나 조그만 소기업도 우리 그 GDPR에 의하면 결과적으로 우리나라에서 활동한 조그마한 어떤 1인 기업이나 소규모 기업도 유럽의 어떤 뭐 예를 들어서 팔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필요한 어떤 의족이나 그런 걸 위해서 결과적으로 이제 말하자면 타겟 마케팅 형식으로 정보를 수집하고 프로파일링하고 거기에 맞춰서 이제 맞춤형 소량 생산을 통해 가지고 이제 제조한 그런 의족이나 의수를 제공하는 그런 것들이 하나의 이제 비즈니스 모델로 이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반드시 우리나라 개인 기업이나 이런 것들이 제가 말하자면 유럽 영내에서 반드시 설립되고 그렇지 않아도 일단 GDPR은 적용된다 하는 게 바로 우리 그 GDPR 3조에 있는 용도적 관할 범위 확대와 관련된 조항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문제는 이제 이와 같이 이제 형태 정보를 말하자면 소비자의 어떤 말하자면 형태 정보를 수집하는 것에 대한 프로파일링 수요는 뭐 3D 프린팅뿐만 아니라 다른 같이 IoT와 결합해 가지고 굉장히 이제 폭발적으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이제 예상이 되는데, 그와 관련돼 가지고 이 GDPR을 한 번 더 이제 들여다볼 필요가 사실은 있고요. 우리 망법 22조의 2에서 규정한 것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제 그것이 고지 동의만 이제 규정을 하고 있죠. 특별하게 프로파일링과 관련된 이제 규정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조금 더 이제 GDPR에 비하면 좀 더 디테일한 면에서 좀 더 떨어진다, 이렇게 이제 볼 여지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가 예를 들어서 뭐 앱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스마트폰 내에 있는 어떤 말하자면 정보나 이미 저장되어 있는 정보나 말하자면 스마트폰 자체의 어떤 기기의 어떤 기능이나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수집을 할 때 말하자면 고지 동의 그 원칙을 이제 견지한다는 것이 망법 25조인데, 이것만으로 과연 이 프로파일링과 관련된 일반 어떤 룰을 다 커버할 수 있을 것인가? 요거는 이제 한 번 더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그 산업적인 측면에서는 이렇게 말하자면 그 우리나라의 어떤 말하자면 기업들도 1인 기업들도 3D 프린팅하는 기업들도 EU의 GDPR을 충분히 말하자면 적용 대상이 된다는 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
뭐 이런 산업적인 측면보다 노동적인 측면에서도 이 GDPR과 관련된 부분은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사실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프로파일링 거부권에 보면 뭐 원칙과 외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 사실은 뭐 사전 동의, 명시적 동의 이런 개념이 이제 들어가 있는데요. 이게 이제 우리나라 개인정보보호망법에 이 기본적으로 우리는 사전 동의, 명시적 동의뿐만 아니라 개별적 동의 원칙이 기본적으로 이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사실은. 근데 이제 GDPR에 말하자면 22조에 보면 사실은 이렇게 이제 동의와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은 이렇게 들여다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포괄적 동의가 이루어지는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점에 대해서는 GDPR이 우리한테 시사점을 던져주는 것이 있는지는 좀 아직 불명하고요. 문제는 왜 이런 게 문제가 되냐면은 노동계적인 측면에서 찾아보면 사실은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물 인터넷과 관련돼 가지고 사실은 우리 안전모에 말하자면 이 근로자들의 안전을 위해서 예를 들어 건설 현장에 아주 위험한 건설 현장이라든지 큰 대형 빌딩을 짓는다든지 큰 뭐 용광로 뭐 철광과 관련된 분야에 말하자면 아주 위험 분야에 이 말하면 종사하는 근로자들을 위해서는 안전모를 반드시 필수적으로 착용하게끔 돼 있죠. 그런데 그 안전모에 이와 같이 말하자면 사물 인터넷과 관련된 말하자면 기기 장치를 이제 하게 됩니다. 문제는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서만 활용되어야 할 그 안전모가 이 말하자면 프로파일링으로 대체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업하는 입장, 근로자를 감독하는 입장에서는 사용자의 입장에서는 근로자가 어느 분야에서 실질적으로 일을 하는지 안 하는지, 쉬고 있는지 안 하는지, 밥 먹었다가 다시 언제 돌아오는지 안 되는지 그것이 일일이 다 안전모를 통해서 다 체크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그래서 일과 관련된 직업 수행과 관련된 대부분의 어떤 업무를 다 체킹을 하고요.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뭐 어떤 건설회사라고 제가 구체적으로 특정은 안 하겠습니다만. 그래서 그것이 아주 지금은 어떻게 소개되고 있냐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새로운 IT 기술을 이용한 말하자면 좋은 어떤 뭐 산업 안전 어떤 실태 뭐 이런 형태로 이렇게 아주 좋은 식으로 포장이 돼 가지고 소개되는데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이것도 하나의 프로파일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근로자의 감독 통제 수단으로 이용될 소지도 상당히 충분히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찾아보면 이 산업 발전, 개인정보 보호, 프라이버시 보호 이게 균형적인 감각이 굉장히 얼마나 중요한 것을 이제 여기서 이제 드러나 볼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말은 맞는데 마지막으로 짚고 넘어간 것은 이게 이제 연동이 되어 있습니다. GDPR과 관련돼 가지고 프로파일링 하나만 연동이 되는 것이 아니고 말씀하신 우리 박노영 교수님이 지적하셨다시피 말하자면 이용과 자유로운 어떤 말하자면 영내 이용과 또 개인정보 보호가 균형을 맞출 때는 목적 조항이 이제 이루어져 있다라고 설명해 주셨지만 그 부분이 이제 연동이 되어 있는 거예요. 동의나 뭐 정령 삭제 요청권뿐만 아니라 프로파일링 거부권과 개인정보 영향평가제도 개인정보 영향평가제도 볼 수도 있고 뭐 데이터 영향평가제도 그리고 프라이버시 바이 디자인의 어떤 조금 더 다른 측면으로 데이터 프로텍션 바이 디자인 앤드 바이 디폴트라고 하죠. 25조도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하나하나가 다 유기적으로 연관되어서 이와 같이 개인정보가 제대로 작동하도록 되어 있다는 점에 우리 한 번 더 GDPR을 한 번 더 이제 되새겨볼 필요가 있고요. 단순히 프로파일만 보지 마시고 하는 거는 좀 한정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 중요한 것은 개인정보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면 산업이 위축되고 또 앞으로 이렇게 4차 산업혁명을 일으키는 먹거리가 없어진다 이런 시각을 조금 더 불식시키는 계기가 같이 갈 수 있다 투트랙으로 이게 이제 말하자면 이게 공유가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은 조금 제가 우려스러운 거는 개인정보를 보호하게 되면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게 되면 마치 이제 산업혁명과 관련된 뭐 예를 들어서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뭐 인공지능 이런 뭐 사물인터넷, 뭐 3D 프린팅 다 이것들이 이제 앞으로 더 진행이 안 될 것처럼 이렇게 조금 더 과대 포장되는 면이 좀 있어서 그게 조금 우려스럽다. 그러니까 요거에 실질적으로 이런 GDPR이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독일에서의 어떤 사전혁명의 어떤 선두주자인 것만 틀림없는 사실이거든요, 사실은.
그런 측면에서 보라보면 이제 이런 GDPR이 가지고 있는 시사점이라고 이야기한다면 사실은 이와 같이 꼼꼼하게 철저하게 개인정보나 프라이버시를 보호한다 하더라도 4차 산업혁명을 수행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볼 때 뭐 개인정보보호법이라든지 망법이라든지 뭐 기타 관련된 프라이버시 내지 개인정보 관련된 이제 법률 조항이 반드시 이제 그 산업을 4차 산업혁명 기회를 이렇게 발목 잡는 그런 것으로 인식되는 그런 것은 조금 더 어떤 식으로든 간에 뭐 토론회든 뭐 정보 제공이든 논문이든 글을 통해서든 간에 조금 더 이렇게 균형적인 시각으로 조금 나가는 것이 좀 더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측면에서 제가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심우민 조사관님 토론 예, 듣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조사처의 심우민입니다. 일단은 이미 뭐 나올 얘기는 거의 다 나온 것 같고요. 제가 일단 먼저 조금 문제 제기 비슷한 걸 하나 해야 될 거는 이 제목에 이 4차 산업혁명 이렇게 붙어 있는데요. 사실은 이제 저는 이 구성이 잘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4차 산업혁명이라는 표현과 정보인권이라는 이 표현은 사실 상당히 상충돼 있다라고, 그러니까 현재 시각에서 볼 때는 이제 그런 측면들이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최근에 제가 많이 또 뭐 가끔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 사실 이거 그 개인정보 문제 보면서 자꾸 우리가 독일식 관념에 입각해가지고 개인정보라는 개념 그리고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라는 개념에 너무 천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한테 지금 중요한 거는 요 뭐 정보인권이라는 저런 문제 좀 포괄적인 측면에 접근했을 때 개인의 사생활이 어떻게 보호될 수 있느냐라는 측면의 접근이고요. 이게 이제 박노영 교수님 아까 미국식 접근, EU식 접근 이렇게 얘기했을 때 어떤 인격에 대한 보호라는 측면, 이런 부분들이 고려될 수 있는 측면들을 우리가 고려해야 되고, 그것이 사실은 이제 우리나라의 이렇게 어떤 프라이버시 담론이 발전해 오면서 전통적으로 생각하는 게 뭐 최초의 어떤 사생활 보호라는 프라이버시가 강조되다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개념이 들어왔다. 그 이유는 정보의 유통이 뭐 급속하게 진행이 되면서 그 정보에 대한 통제권이 강화됐기 때문이다. 이렇게 논리를 세우는데, 이 논리는 전형적인 독일의 논리입니다.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라는 게 그 기본법상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들어온 논의고요. 사실 중요한 거는 그 사람의 사생활, 프라이버시, 인권이 어떻게 보호될 수 있느냐의 관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 뭐 인공지능이니 뭐 새로운 뭐 IoT니 빅데이터가 강조되는 시점에서 오히려 권리, 뭔가 이렇게 우리는 이미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라는 걸 가지고 있다. 이걸 어떻게 보호할 거냐라는 측면으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실제 새로운 기술로 인해서 발생하는 어떤 인권이나 어떤 기본권의 침해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거냐라는 측면으로 접근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측면에서 사실은 지금 우리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헌법상 열거되지 않은 기본권으로 인정을 하면서 또 그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의 전제라고 할 수 있는 개인정보 개념을 식별성에다가 초점을 맞춰 접근을 하고 있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 사실은 또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 아니라 또 다른 기본권 개념이 탄생할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너무 그 식별성에 초점을 두고 권리, 정형화된 권리에 초점을 둔 논의는 좀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뭐 최근에 2013년도 OECD 프라이버시 가이드라인에도 보면 리스크 베이스드 어프로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권리 중심의 접근이 아니라 실제로 그 위험이 있는 곳에 규제를 하는 그런 접근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서 그 부분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뭐 또한 이제 뭐 아까 이제 전웅준 변호사님 말씀해 주셨는데, 이 알고리즘 규제라는 것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본원적으로 불가능한 일일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판단 구조를 모방한 딥러닝이나 머신러닝 이런 기법들을 활용했을 때 그 원인을 찾고 그 어떤 근거를 찾아 나가는 일이 쉽지 않기 때문인데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아마 전 세계적으로는 이런 부분에 두려움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영국도 그렇고 EU도 그렇고 이런 알고리즘 통제에 관한 어떤 전문적인 기구나 뭐 이런 것들을 설정하자라는 논의들이 나오고 있는 걸로 봐서 분명히 그런 측면들이 있는 것 같고, 그런 맥락에서 또 프로파일링 이 규제라는 것도 아마 EU 유럽 사람들의 어떤 뭔가
아직은 확정할 수 없지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한 우려 같은 거 이런 게 반영돼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세부적인 내용들은 이제 앞서 이렇게 많이들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조금 이 논의가 향후에 조금 더 발전하기 위해서 주목해야 될 지점 두 가지만 언급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그러니까 프로파일링 자체보다는 지금 이게 이후의 프로파일링 논의를 우리가 지금 당장 우리 법에 도입하냐 안 하냐 이 논의가 사실 중요한 게 아니라 현재 이 프로파일링 논의가 되고 있는 이후의 환경하고 우리의 환경은 정말 다릅니다. 첫 번째는 이 컨트롤러라는 개념을 이 GDPR에서 쓰고 있고 디렉티브가 나와 있는데요. 이거는 우리나라에서 얘기하는 개인정보 처리자하고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하고는 확연하게 다른 개념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법에서 그러니까 GDPR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컨트롤러 개념을 전제로 해서 우리가 이건 처리자로 보고 우리가 이 법은 이렇게 고치면 돼 이렇게 접근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것 같고요. 실제로 보면 그 예전에 27 권리 판결에서도 보면 컨트롤러 개념이 확장됐던 사례가 있었고 컨트롤러기 때문에 또 한 가지는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나 개인정보 처리자라고 딱 해서 직접 그 정보를 수집하고 처리하는 부분만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그 워킹 파리 29에서 제시하고 있는 의견에 보면 디바이스 제조업자들이나 OS 제조업자들까지도 컨트롤러에 포함시키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 개인정보 환경과 여기 이 GDPR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환경은 확연하게 좀 다른 측면들이 있고요. 또 한 가지 이 얘기는 왜 안 나올까 싶었는데요. 주민등록번호 얘기 반드시 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나라는 서비스를 하면서 누군가를 타겟팅한다라는 거는 우리나라에서는 특정인을 타겟팅합니다. 그 번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타겟팅하는데 외국에서 뭐 4차 산업혁명이니 뭐니 IoT니 해가지고 타겟팅하는 대상은 그 디바이스를 소지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디바이스 자체를 타겟팅하지 그 사람 자체를 타겟팅하는 경우는 그다지 흔하진 않을 겁니다. 물론 뭐 생애주기형 의료 서비스라든지 이런 거는 특정 사람을 타겟팅하지만 대부분의 서비스는 디바이스를 타겟팅합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 문제가 뭐냐면 뭐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서 이 기기를 사용하려면 주민등록번호를 다 실명 확인을 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상황에서 이런 우리나라의 어떤 인터넷 환경과 EU에서 실명 확인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런 인터넷 환경은 확연하게 다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규정을 도입한다고 해서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던 본원적인 어떤 사생활의 보호라든가 인권의 보호, 인격권의 보호 이런 것들이 과연 이루어질 수 있겠는가 이런 부분들 저희가 좀 심각하게 고민해봐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이제 전반적으로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4차 산업혁명, 인공지능, 지능정보사회 이렇게 얘기하면서 우리는 너무 외국은 다 맞는 얘기를 하는 것 같고 우리는 일단 우리 상황은 모르겠고 외국 그렇게 하니까 우리도 그렇게 한번 해보자 이런 식의 논의가 너무 많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일본에서 익명가공정보라는 개념을 도입을 했습니다. 근데 그거는 일본 개인정보보호법은 실제로 보면 민간에 적용되는 거지 공공영역에 적용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일본에선 주기번호가 도입되긴 했지만 그 주기번호는 사용 목적이나 영역에 제한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민간 영역에 그 익명가공정보 개념 정의가 들어오더라도 사실 크게 문제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개인정보보호법은 공공민간 다 포괄하는 법입니다. 이 상황에서 익명가공정보, 비식별 조치 그냥 막 들어오자 이런 논의들은 굉장히 우리나라 상황하고는 맞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외국에서 이걸 하니까 뭐 우리나라에서 하자라는 논의들 되게 많고요. 또 한 가지는 또 심지어는 외국의 입법례를 왜곡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예를 들면 외국에 당연히 동의가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허용해 주는 게 있죠. 그 범위가 조금씩 나라마다 다르죠. 근데 외국에선 다 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안 돼. 이렇게 그냥 무지몽매하게 주장하는 경우가 있고 아까 이제 김보람 변호사님이 일자리 특위 얘기해 주셨는데 거기에 나왔던 대안들이 대부분 다 그런 겁니다. 심지어는 이미 그런 취지로 반영돼가지고 법이 개정됐는데도 잘못됐다라고 문제제기까지 했는데 그걸 위원회에서 그대로 받아들여줬던 사례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제까지 우리가 개인정보보호법을 바라보던 어떤 또 개선하는 데 대응하는 체계 자체에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닌가 좀 근원적인 반성이 필요하고 실제로 이거 매번 그 얘기 하는 건데요.
법 하나 개정하는 데 있어서 그냥 뭐 저희 같이 이제 의원님들 도와가지고 뭐 자료 정리해가지고 이거 개정하는 게 맞겠습니다. 그러면 사실 저희가 뭐 독자적으로 조사해가지고 하기 힘듭니다. 의원실에서 이거 하겠다 그러면 그 대충 그 방향에 맞춰가지고 써주거나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이런 식의 법 개정이 아니라 좀 총체적인 분석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차상욱 교수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GDPR의 특정 조문 하나가 사실은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조문들이 연계돼서 어떤 효과를 내는지가 중요한데 우리는 그런 부분에 대한 평가가 이제껏 한 번도 없었다라는 거죠. 2011년 법 제정할 때 외국에서 어떤 조항 가져올지를 고민했지 우리나라 현실이 어떤지는 한 번도 분석해 본 적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개보이나 아니면은 뭐 사실 저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좀 더 위상이 강화되고 거기서 이런 영향 분석 작업들을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요. 좀 체계적인 분석을 통해서 논의를 이끌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은 상황이 되면 계속 그 언론지상에 나와가지고 자기가 스포트라이트 받고 싶어하는 사람들 중심의 논의가 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면 우리나라 개인정보보호법 자체가 굉장히 형해화되고 의미 없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GDPR 기준을 포함해서 외국 입법례를 도입할 때 주의해야 될 사항을 입법조사처에 계신 분으로서의 안타까운 마음을 담아 말씀해 주셨습니다. 굉장히 여러 가지 구체적인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게 좀 잘 입법 과정에서 반영되면 좋겠습니다. 뭐 특히 주민등록 외국은 디바이스를 타겟팅으로 하는데 이 프로파일링 문제에 있어서 우리는 개인을 타겟팅으로 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있다는 점을 항상 염두에 두고 제도 그 도입 설계를 해야 될 것이라는 제안을 주셨습니다. 예, 바로 이제 이원태 연구위원님 토론 듣겠습니다. 예. 예, 키스대 이원태입니다. 저는 그 법 전공자가 아닌 그냥 IT 정책 연구자로서 GDPR과 이제 프로파일링 뭐 규정에 대해서 좀 학술적인 접근을 하는 입장에서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앞에서 근데 제가 준비한 내용들을 앞에서 다 말씀을 해주셔서 그걸 피해가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런 점 감안해 주시고 다만 신기술의 사회적 수용 과정도 마찬가지고 외국의 입법례와 같은 어떤 규범을 우리나라에서 수용할 때 이제 뭐 신 박사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일종의 여기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느냐의 어떤 방식의 어떤 그런 갈등, 어떤 담론 경쟁의 양상을 항상 띠는 것 같습니다. 이게 찬반론이 있게 마련이고요. 저도 이제 GDPR에 대해서 좀 이렇게 텍스트를 공부하면서 느낀 거지만 참 우리가 이제 좀 도입을 해서 좀 평가할 부분도 많이 있는데 어떤 부분이 굉장히 아까 이제 전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모호해서 이것은 해석하기 나름인 것 같다 이런 생각도 좀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박노현 교수님께서 발제하신 내용들은 대체 제가 공감을 하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GDPR이 어떤 정보 주체하고 정보 처리자 사이의 어떤 합리적 이 균형을 모색하는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을 제공한 것은 틀림없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개인정보 활용과 어떤 보호 사이의 어떤 균형점이죠. 이런 걸 모색한 중요한 어떤 그런 전거가 될 것이라고 저도 예측을 하고 앞으로 굉장히 우리한테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봅니다. 다만 여기 프로파일링 얘기가 왜 됐느냐가 문제인 것 같습니다. 프로파일링은 전 변호사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그냥 알고리즘과 같은 게 아니냐. 그러니까 블랙박스화된 어떤 데이터가 처리돼서 누구도 알 수가 없는 전문가 기술자가 개발했어도 그 내용을 잘 알기 어려운 굉장히 복잡한 그런 어떤 데이터 일련의 어떤 데이터 처리 공간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그것을 그게 프로파일링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굉장히 뭐 이렇게 좀 그 과정이랄까 이런 것을 좀 절차적인 걸 통해서 투명하게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지만 사실 그게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아까 이제 여러 차례 다 지적하신 것처럼 인간적 개입, 인간적 관여의 수준을 정확하게 구체화할 수가 없는 굉장히 어려운 어떤 그런 기술 환경에 놓여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개인정보 보호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개인정보 어떤 자기 통제권 얘기 나왔지만 그 정보 주체한테 그것을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고 해서 그것이 쉽게
구현되겠는가 하는 의문점도 계속 제기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이게 이제 신 박사님도 다른 학회에서 주장하셨지만은 알고리즘 규제라는 개념을 저도 이제 여러 보고서에 쓰고 있습니다만 이게 이제 굉장히 좀 제한적인 개념이긴 하지만 이게 이제 기업 입장에서는 굉장히 사전적인 규제로 다가와서 굉장히 반발할 수도 있는 어떤 그런 개념으로 좀 채택이 되고 있는데요. 저는 좀 그 알고리즘 규제의 관점에서 이 이슈를 좀 접할 필요가 있겠다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95년 지침과 달리 이제 프로파일링 규제가 이제 등장한 이후에는 복잡한 기술의 발전이 있었던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공지능, 빅데이터, 로봇 이게 알고리즘 기반 기술들이 이제 고도화되고 이게 확산되면서 개인 정보에 대한 정보 주체의 어떤 그 통제권이 사실상 쉽지 않다는 거죠. 이렇게 명목상 이렇게 규정과 달리. 그 다음에 이제 방대한 데이터 수집에 의해서 또 알고리즘의 복잡성 때문에 정보 주체가 이것을 뭐 좀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이것을 사후적으로 규제하는 것도 참 쉽지 않다, 곤란하다. 정보 주체 스스로 어떤 권리를 인식한다거나 피해 여부를 입증해서 그것에 대해서 뭔가 주장을 하는 것도 어렵다 이런 것이죠. 그래서 프로파일링 자체가 정보 주체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 영향조차를 잘 모르기 때문에 요즘에 뭐 빅넛징이란 말이 있습니다. 자기도 알지 못하게 무의식적으로 기계나 알고리즘이 선택한 컨텐츠를 무의식적으로 선택하고 행동하게 하는 그런 어떤 것이 어떤 일종의 어떤 뭐 지능정보사회 시대의 어떤 뭐 이런 어떤 지배 이데올로기처럼 이렇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죠. 그래서 사회적, 경제적 어떤 지위나 신분에 따라서 이제 좀 노출돼서 차별적인 노출, 뭐 차별성, 편향적인 어떤 노출에 쉽게 노출되는 그런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쉽지 않다. 그래서 접근권이든 정보 제공, 뭐 설명할 권리로 이제 어떤 학자는 주장하지만 반대할 권리든 알고리즘 설계나 그 기기 개발 단계에서부터 어떤 사람에 의한 인적인, 윤리적인, 규범적인 어떤 개입 이런 관여 수준을 높이려는 어떤 방법들이 굉장히 강화돼야 되는데 지금 GDPR에서 언급된 내용들이 물론 굉장히 중요한 시사점을 주고 있지만 이것이 충분한가라는 좀 의문을 좀 저는 제기하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중요하게 이제 알고리즘 투명성이라는 중요한 정책 이슈를 제기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이제 과연 충분한가? 아까 이제 전 변호사님도 저도 이제 사실 어떤 보고서에서 라이언 칼로라는 로봇법 관련한 중요한 법철학자죠. 그분이 이제 제기한 겁니다. 소울리라는 개념이 굉장히 어떤 그 규정의 어떤 왜곡된 해석을 초래할 수 있다. 이건 빠져나올 아까 전 변호사님 딱 똑같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빠져나올 국리를 많이 만들어주는 굉장히 모호한 규정이라고 해서 그래서 왜 이랬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GDPR이 더 이상 뭐 GDPR 다른 논의에서 있지만은 뭐 프로파일링하고도 관련된다고 생각합니다만. 익명 정보하고 가명 정보를 구별해서 가명 정보의 어떤 적극적 활용 어떤 가능성을 또 제기하는 GDPR의 이 고민에는 무엇이 반영되어 있는가? 디지털 단일 시장이라는 어떤 디지털 경제 발전을 이유 역내에서 좀 구현해야 되는 어떤 경제적 필요성. 그러니까 이것은 또 기술적 백그라운드로 본다면은 더 이상 이제 비식별화 기술이라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재식별화를 원천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기술의 어떤 발전이라는 것은 사실 아직까지는 실현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타협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GDPR의 어떤 고민 속에서 좀 저는 해석을 하는 편입니다. 그런 점이 좀 그런 것 때문에 아마 이런 어떤 모호한 규정들이 여러 곳에 발견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현실 인식의 어떤 현실주의 문제죠. 일종의 GDPR이 가지고 있는 현실주의적인 어떤 인식의 문제 이런 것들이 개인정보 보호의 어떤 규범적인 가치를 뭐 강화시킨다고 이렇게 좀 주장할 수 있겠지만 오히려 약화시킬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저는 의문점을 또 이걸 읽어보면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앞에서 이제 뭐 여러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알고리즘 기반에 의한 자동화된 어떤 어떤 정보 처리 또는 개인적인 결정 이런 것에 어떤 사람이 좀 일정하게 이제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좀 많이 만들어야 되는데 그것을 좀 더 구체화할 수 있는 그런 논의가 좀 우리 사회에서 좀 많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갖고 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소울리의 문제, GDPR 기준이 충분하지 않는 문제 등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뭐 발제자님의 의견을 듣기 전에 혹시 뭐 플로어에서 코멘트나
뭐 질문 뭐 무엇이든 있으면 혹시 먼저 듣고 발제자님의 의견 또 뭐 토론자님이 혹시 다른 의견이 더 있으시면 그 얘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뭐 제가 먼저 그럼 질문을 몇 가지를 사유자이긴 합니다만은 드릴 테니까 그 사이에 혹시 생각나신 분이 있으면은 좀 손을 들고 얘기를 해주시죠. 뭐. 그러니까 그 AI 알고리즘 얘기를 몇 번 하셨는데 그거하고 프로파일링하고 뭐 같은 건지 다른 건지 좀 의견이 있으시면 그러면 프로파일링 GDPR의 프로파일링 규제는 인공지능 알고리즘에 의한 어떤 판단에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건지 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컨트롤러의 프로파일링 행위, 기준, 처리에 개인에게 통제권을 부여를 했는데 그럼 개인정보 감독기구는 어떤 개입도 못하는지 혹시 그런 기준은 없는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각종 기준들이 정부에 적용되거나 민간에 적용되거나 정부 민간에 모두 적용되는 경우가 있는데 프로파일링 기준이 혹시 그런 구분이 있는지요? 정부나 민간 모두에게 적용되는 건지 문의를 좀 드려봅니다. 다른 토론자님의 질문과 함께 혹시 알고 계신 게 있으면 의견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플로어에서 혹시 질문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그러면 발제자님의 추가 의견을 듣고 혹시 뭐 발제자님 의견 이후에 토론자님께서 혹시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뭐 얘기를 해주시죠. 먼저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저 자신 준비하면서도 좀 공부 많이 했습니다만 토론에서 또 더 많이 공부를 했고요. 토론자들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 GDPR의 프로파일링 관련 규정 이것이 모델이 될 수 있겠느냐, 그리고 또 그 규정들의 모호성, 규정은 되어 있지만 예컨대 뭐 아까 그 인적 개입, 그걸 도대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냥 인적 개입을 요구할 수 있다라고만 되어 있고요. 그런데 이제 GDPR의 이 재미있는 점은 이 95년 지침하고 이제 GDPR하고 큰 차이는, 성격에서 큰 차이는, GDPR은 이제 다이렉티브, 우리말로 지침이고요. 그 GDPR은 regulation, 규칙이거든요. 이게 뭐냐면은 지침은 이제 지침이 EU법의 형식으로 지침이 있는데 그 내용을 각 회원국이 자기 국내법에 의해서 국내 입법을 통해서 이행을 하는 거죠. 이제 그러다 보면은 일종의 모법 지침이 있는데 실제로 회원국마다 가지고 있는 법에 약간의 뉘앙스를 이상의 그런 차이가 보이기 때문에 결국은 회원국마다 개인정보보호법이 다르다. 이제 그러니 결국 시장 통합이 아니 된다. 해서 이제 이 레귤레이션이 정보 주체도 더 보호해야 되지만은 이제 그 레귤레이션이라는 법 형식을 채택한 거는 이 레귤레이션 그 자체가 개별 회원국에서 별다른 입법 조치 없이도 그대로 적용되는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프로파일링 관련해서 22조만 놓고 보더라도 EU 또는 회원국 법에 따라서 허용하는 이제 그런 식의 EU법이나 회원국 법에 맡기는 그런 여지가 GDPR 도처에 지금 깔려 있습니다. 깔려 있고 이제 그런 점에서 보면은 회원국들이 EU도 그렇지만 회원국들이 저마다 이 GDPR의 이 구체적인 적용에 관해서 개입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과연 이게 레귤레이션이라는 법 형식을 채택하면서 있는 그대로 모두에게 적용된다라는 목적이 과연 달성될지. 근데 이것과 관련해서 이제 아까 22조의 EU법, 회원국법에 의해서 허용될 때 거기서 그 법에 이 프로파일링 관련된
또 다른 기준 등이 제시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그 29조 작업반을 대체하는 것이 그 유로피안 데이터 프로텍션 보드라 해서 그 유럽 개인정보 보호 이사회라고 이제 번역을 한다면은 그 이사회의 임무 직무 중에 하나가 이 22조 관련해서 그 가이드라인, 레코멘데이션 그리고 그 베스트 프랙티스를 제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도 제 그냥 생각컨대는 트론자님들께서 지적하신 그런 모호한 부분들이 이 그 보드 이사회의 그 가이드라인이나 레코멘데이션이나 그 베스트 프랙티스에서 다 반영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보고 특히 사회자님께서 여러 가지 좀 말씀하셨는데 너무 많이 저기 말씀하셔서 제가 지금 하도 따라하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뭐 보완하시거나 추가하시거나. 예, 예. 한마디만 더 예. 하겠습니다. 뭐 말씀 들었지만 혹시라도 이렇게 그 높아지면서 말씀드리면 이 프로파일링을 만약에 우리나라에 법제화할 때 만약에 입법할 때 이것이 하나의 모델이라고 생각가지고 조금 더 낮게 설계를 하겠다라는 측면에서 만약에 바라본다면 말씀드렸듯이 사전적 명시적 동의 원칙 외에 동의와 관련된 개별 구체적인 어떤 동의가 필요한데 우리가 거의 원칙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업계에서는 사물 인터넷과 관련돼서 포괄적 동의가 아주 광범하게 지금 이루어지고 사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파일링을 가지고 있는 어떤 뭐 위험성을 생각할 때는 조금 더 이 EU의 GDPR이 어떻게 보면 22조에서 생략하고 있는 동의 방식에 대해서도 한 번 더 프로파일링과 관련된 만약에 이걸 입법화한다면 포괄적 동의의 어떤 위험성이 우리나라 법의 프로파일링 어떤 조항에 위험성을 회피할 수 있도록 좀 설계됐으면 좋겠다. 개별적 동의 원칙이 견지내는 쪽으로 우리 프로파일링과 관련된 입법화할 때도 그런 원칙이 좀 도입됐으면 좋겠다. 이런 점을 이제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유혹의 대상입니다. 포괄적 동의라는 것은 간편하고 쉽고 또 굉장히 또 일반적으로 제너럴하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개별적 동의가 과연 뭐 검과 옥죄냐 이거는 둘째치고 하나도 포괄적 동의가 가지고 있는 위험성이 프로파일링과 관련된 조항에서도 반영이 되기를 좀 한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동의 기준에 관해서는 또 아주 큰 별도의 중요한 논쟁이기도 하죠. 심지어 사후동의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사후동의를 원칙으로 해야 된다라는 주장이 있을 정도니까요. 그런데 우리 법에 개별적 구체적 동의 기준이 있고 GDPR에도 비슷하게 스퍼시픽 컨센트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혹시 그렇게 돼 있죠. 근데 현실에서는 뭐 잘 적용은 안 되는 측면이 일부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프로파일링에 대해서는 구분이 강조돼야 된다는 말씀으로 이해가 됩니다. 말씀하시죠. 저는 뭐 이거의 노점보다는 그 김보람 변호사님도 이제 가이드라인의 어떤 문제점 많이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제가 제 짧은 지식으로는 외국 같은 경우에 뭐 29조 작업반의 의견서, ICO의 어떤 가이드라인 이런 거 보면은 뭐 이렇게 잘 정리해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에 대해서 뭐 찬반이 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그거를 일종의 규범으로 사실상의 규범을 인식해서 이렇게 따라가는 형태를 띠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가이드라인이 이제 발표가 되면 오히려부터 그로부터 논쟁이 촉발돼 가지고 굉장히 이념적인 대립이 많이 발생하는데요. 저는 뭐 이거 토론에 뭐 그건 아니지만
향후 우리나라에서도 가이드라인이나 어떤 뭐 이런 베스트 프랙티스 이런 게 나올 때 뭔가 좀 절차를 잘 구비해서 정말 이렇게 뭔가 규범력이 있는 그런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져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보면은 가이드라인이 나오면 오히려 문제가 더 커지고 이러고 있어가지고요. 가이드라인의 본질을 좀 어긋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돼서 그거를 사실은 연구하는 것도 아니 연구하거나 정책을 수립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저는 인문디자인경영연구원의 원장으로 있는 김경목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 자리에 참석하면서 질문 하나를 좀 생각해 본 게 있는데요. 프로파일과 프로파일링이라고 하면 프로파일을 통해서 얻은 정보를 자동화하는 개념이잖아요. 그럼 프로파일링을 생각하기 전에 먼저 프로파일 단계에서부터 먼저 생각해 보면 제가 인터넷에 회원을 가입할 때 그 강제적으로 동의를 하게 만들고요. 그다음에 직장에 취직을 할 때도 아까 이제 건설사 사례 얘기해 주셨는데 강제적으로 그것을 동의를 하게 만들어서 프로파일을 강제적으로 제공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돼 있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프로파일링 전에 먼저 프로파일 단계에서 그 사람에 대해서 가지는 그 권리들은 벌써부터 내던져져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좀 가지게 돼요. 그러면 우리는 프로파일링이라는 거 하기 전에 프로파일 단계에서 그럼 이것이 적합한 것인지를 좀 생각해 봐야 되는데 제가 지금 궁금드리고 한 것은 한국이라는 나라가 이게 프로파일 단계에서 많이 개인의 정보를 내던질 수밖에 없게 만들어 놓은 것인지 아니면 선진국 같은 경우도 같은 동등한 수준인 것인지 사실 좀 궁금합니다. 예. 예. 혹시 뭐 답을 아니 뭐 저 정답은 아닐 것 같고요. 예. 저기 다른 토론자님께서 말씀 더 해주실 것 같은데, 근데 이제 프로파일이라는 거는 아까 제가 잠깐 설명드렸지만은 뭐 여성이냐 남성이냐 이제 또 나이대가 30대냐 뭐 40대냐 경제적으로 중이냐 상이냐 뭐 그런 개념을 이렇게 만들어 놓는 거죠. 근데 그거를 놓고 사람들의 이제 개인 정보를 다 수입한 다음에 다 여기다 갖다 놓고 이제 이런 유형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이제 이게 다 충족하거나 또는 이런 조합이 되면은 이럴 것이야, 저런 조합이 되면 저럴 것이야 하는 건데 그러한 개인 정보를 수집해서 그러한 프로파일에 맞춰서 그 다음에 이제 예측을 하는 그 프로세스가 프로파일링이라고 보고 그것이 이제 개인정보 자동차 처리라고 봤을 때 그 과정은 이제 일단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기본 원칙이 이제 뭐 아까 말씀드린 적법성이랄지 근데 동의를 제대로 받았느냐 투명성이랄지 제대로 알렸느냐 이제 그런 것들도 반영돼야 되지만은 이제 여기서 우리가 지금 특별히 이제 GDPR의 22조 등에서 이제 주목하고 있는 부분은 그러한 자동화된 처리, 프로파일링을 포함한 자동화된 처리에만 그 거쳐서 나온 결정에 과연 정보 주체 개인이 따라가야 되느냐. 그것만큼은 개인한테 좀 나는 이건 받을 수 없다. 이의제기도 하고 또 여기에 대해서 너희가 다시 한번 판단해봐라. 사람이 직접 한번 들여다봐라. 이제 그런 거를 이 GDPR이 만들어 그런 제도를 마련하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인데 다른 토론자님도 어떤 생각이실지 모르겠습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다시 같은 얘기인데 동의 단계에서의 논쟁하고 조금 더 가까운 것 같긴 합니다. 여튼 개인정보 관련해서는 굉장히 많은 이슈들이 한꺼번에 묶여서 드러날 수 있는데요. 그 모든 걸 다 얘기하기는 어렵고요. 또 얼추 시간이 다 되어서 오늘 토론은 뭐 이 정도로 마무리할까 하는데 혹시 뭐 반드시 오늘 프로파일링과 관련해서 얘기해야 될 사항이 있는 게 아니라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같이 해주시고 발표 토론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토론회 주최자를 대표해서 김성수 의원님을 모시고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저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입니다. 이번 세미나는 이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그리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여러 의원들께서 지금 공동 주최를 하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과 개인정보 보호 강화, 이거 문재인 정부의 공약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 연속 토론회는 이 4차 산업혁명과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어떻게 양립시킬 수 있는가 하는 그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기획된 토론회입니다. 벌써 오늘로 4회차를 맞고 있습니다. 그동안 꾸준한 관심을 보내주신 각계각층의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토론회는 미래 신기술에 대비해서 프로파일링 거부권 등 개인정보보호법의 개선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입니다. 빅데이터 시대에 다양한 가치를 창출하는 개인정보 활용은 불가피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개인정보를 무조건 활용할 수 있도록 마구 허용할 수는 없는 일이고 결국 어느 수준에서 이 두 가지를 균형을 맞추는가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내년 5월 28일에는 EU 28개 전 회원국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유럽 일반 개인정보 보호 규칙 GDPR의 시행이 예정돼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글로벌 기업들은 EU 영내외에서 경제 활동을 하는 경우에 이 강화된 GDPR을 준수해야 하기 때문에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기업들은 프로파일링 규정 등의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준비 정도가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서 GDPR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또한 프로파일링 제도를 중심으로 한 해외 입법 내의 비교를 통해서 미래 신기술에 대비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선에 대한 방향이 마련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오늘 토론회를 공동 주최해주신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발제를 맡아주신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박노영 교수님 그리고 토론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김성수 의원님 감사합니다. 이제 속도감 있게 일부 사회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그 마지막 순서로 그 언론인 분들의 편의를 위해서 기념 촬영 발제자분들 그리고 또 좌장 맡아주신 교수님, 위원님, 그 다음에 토론자분들 그리고 오늘 행사 주최해 주신 주최자분들 앞에 나오셔서 기념 촬영하고 바로 토론회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